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경찰 승진 주관식 형사법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이 주관식 형사법의 이제 수업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계획은요, 1순환과 2순환, 3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강의가 이제 단문집 1순환 강의입니다. 교재 이제 123개의 단문이 실려 있는데, 자, 이 123개를 다 준비되느냐?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출제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 단문은, 기출됐던 거는, 단문 기출은 역대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3개 중에서 예전에 이제 50점짜리 문제로 단문 만들어졌던 거 하고 이제 기출된 단문들 이런 것들 제외하면은 얼추 한 6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60여 개. 그러니까 이제 이 123개를 어떻게 다 외우느냐? 123개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한 60여 개 정도로 얼추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순환. 2순환 이제 사례집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례가 이제 79개인데 종래에 80몇 개 있던 거에서 공부용으로 만들어진 거, 즉 이 사례로 기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을 싹 다 제거하고요. 새로운 사례 이제 승진용으로 좀 더 어려운 것들 집어넣어서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79개로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79개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 자 요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승진 시험에서 단문은 기출된 단문이 한 번도 출제된 바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주관식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하자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80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형태는 사례 50점짜리하고 그 다음에 단문 두 문제인데 단문 두 문제가 이제 25점짜리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점, 20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단문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시험 추세가요. 요 단문들이 25점짜리도 양이 많은 것들을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단문 두 개 쓰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근과 달리 요 단문 문제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전에는 사례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내고 단문은 그죠? 좀 이제 비교적 보통 이제 쉬운 것들 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 안 따지고 그죠? 단문에서도 좀 차별을 두고자 예전에 이제 50점짜리 출제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찢어갖고 25점짜리로 이제 출제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이 좀 많은 그런 경향이 좀 짙어졌어요. 그래서 25점짜리 두 개하고 30점, 20점짜리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의 포인트 보시게 되면요. 일단 형사법 주관식 시험의 기초는 법조문인데, 자, 우리 형사법이 이제 1조부터 493조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써라 하는 건 사실 주관식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원래 주관식 시험은요, 법전 줍니다. 법전 주니까 법전 찾아갖고 그거 보고 쓰면 되죠. 법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법전 안 줍니다. 다만 이제 사례 풀 때 이제 법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뒷부분에 법조문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법전 내용을 그대로 써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왜냐면 이제 법전 안 주니까. 그런데 경감부 시험에서는요, 이게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같이 또는 이제 최근에 나온 체포구속 적부심과 같이 이제는 뭐 논의의 필요성도 없고 그냥 법에 나온 절차들 그죠? 그거 써라.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제 논의의 실익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 헌재 심판 받고 그죠? 법률 다 개정이 돼 갖고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라고 출제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독하고 어려운 시험이죠. 법조문 내용 그대로 쓰라는 건데 법전을 주면 이건 시험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각종 고시에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출제를 안 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법전 안 주고 법조문 내용 그대로 써라 하는 문제들 출제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원래 주요 대상은 뭐냐면, 자, 입법의 불비, 법이 없거나 또는 법은 있긴 한데 불완전하게 만들어졌어요. 불완전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이
즉 입법에 불비하고 자, 입법에 불비, 법이 없거나 또는 이제 불완전해서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주요 출제 대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갈 부분 중에 함정수사가 있는데요. 자, 함정수사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입법이 불완전해. 되긴 돼 있는데요. 법은 있는데 이게 이제 모자란 거라. 그죠? 확실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바람에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은 학설과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출제 대상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학설 판례 있는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이제 단문의 주요 출제 포인트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찰 시험은 특이하게도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라고 출제도 한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및 공부방법인데요. 예. 교재는 이제 일단 일순환 때 단문집과 핸드북 요 두 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 단문집이요. 자, 여기에 이제 123개가 단문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단문집의 그 특징은 뭐냐? 일단 별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시가. 그래서 이제 1개부터 3개짜리의 별표시가 있는데요. 자, 요 별표시가 이제 어떤 의미냐? 자, 별표시 3개. 자, 이거는 일단 이 별표시 쳐놓은 것 자체가요. 단문의 중요도하고는 크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출제 가능성 위주로 그 별표시 쳐놓은 건데요. 자, 여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예.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들을 별표시 3개 쳐놨어요. 그 다음에 별표시 2개짜리는요.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짜리는요. 자, 하나짜리는 이게 이제 불이탈 방지인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자, 불의의 타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별표시 하나 쳐놨는데 주로 10년 이상 된 기출문제. 그러니까 우리 그 승리시험에서요. 단문은 재기출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기출문제는 완전 다 제껴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10년 이상 된 거는 좀 찝찝하긴 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된 거의, 반드시 10년이 아니더라도, 한 7, 8년 됐더라도 요거는 중요하니까, 그죠? 혹시라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이제 별표시 1개짜리 붙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요 두 가지 형태, 3개짜리하고 2개짜리 무조건 해야 됩니다. 3개짜리, 2개짜리. 그리고 1개짜리는요, 본인이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본인이 봤을 때, 야, 이건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안 하셔도 되고, 야, 만반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자. 그런 분들은 이제 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 이제 제가 여기서 단문을 강의를 하면서요, 그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단문집 이제 해설도 하지만, 내용 설명하고, 양을 줄여주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렇게 다 이렇게 다 그렇게 가능성을 높여주면요,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합니다. 123개 중에서 한 120개를 갖다만 찍었다. 그러면 거기서는 100% 걸리죠. 근데 그거 갖고 과연 뭐랄까 강의가 그죠?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좀 줄여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3개짜리하고 2개짜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요거 합하면 한 60여 개 됩니다. 그 미칠 수도 있어요. 미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1개짜리 이제 하고 싶으신 분만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공부 방법은요, 일단 눈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객관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승진 시험도 보셨을 텐데, 객관식 공부할 때는요, 사실 눈으로 밑줄 치면서, 그죠? 그 문장이 맞냐 틀리냐, 그죠? 그 OX만 가리면 되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 밑줄 안만 쳐봐도요, 일단 써야 되잖아. 그럼 이제 의부터가 1번 의 적고선 안 나가요. 안 외워놨으면.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만 봐서 공부하는 거는 주관식에 있어서는 공부 안 한 거랑 똑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머리로 해야 돼요, 머리로.
머리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본인이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문 공부한 내용이 입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지만 쓸 수 있죠. 못 외우면 못 씁니다. 그래서 눈으로 그냥 바르는 공부보다는 머리로 자꾸 생각하고, 그죠? 입으로 말을 해보고 하는 공부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머리로 공부해라. 두 번째는요, 전체 밑줄을 그을 필요 없고 키워드만 표시를 해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이제 경가부 강의 하면서 이제 승진 더불어서 강의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주관식을 처음 하는 초학자인 경우에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밑줄을 쫙쫙 그어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이렇게 쓱 보게 되면은 좀 가슴이 아프고 좀 한심하죠. 그죠? 왜냐? 이거 밑줄을 긋는 이유가 중요한 문제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하고 구별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따로 없잖아.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밑줄을 전체를 쓱 긋는 것보다 그 문장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 있죠. 그것만 딱딱 형광펜으로 칠하든지 그 부분만 그냥 살짝 그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체 밑줄을 긋게 되면요. 책이 전체가 밑줄 다 가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다 외워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56페이지 펴보세요. 56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친고죄 고소인 수사 허용 여부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학설 보시게 되면 전면 허용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머릿속에는 자, 고소는 소송 조건일 뿐이고 수사의 조건이 아니다. 요것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요게 키워드니까.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주어하고 뒤에 서술어 붙여갖고 문장으로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것까지 안 쓰더라도 수사의 조건이 아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기억해 놓고 써도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채점을 할 때도 그 중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느냐 그거 봅니다. 장황하게 막 써놨는데 그 말이 없으면은 틀린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키워드만 위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하고 서술어 붙여갖고 문장으로 완성시키면 된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자, 목차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목차 위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단문은 서설부터 시작해갖고요 결어까지 완성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이제 그 주관식에 대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전체 목차가 생각이 안 나서, 그죠? 목차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단문인데, 그죠? 아는 단문인데, 자,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적었어. 근데, 여기 들어갈 게 생각이 안 나네. 그죠? 뭐였지? 종류였나? 취지였나? 법적 성질이었나? 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들어가 있는 목차, 특히나 이제 아라비아 목차가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그건 아웃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목차 위주로, 그래서 이제 목차 위주로 이제 많이 외우는데, 제가 이제 경감부 강의를 15년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기에 합격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봤는데, 조기에 합격하는 수험생들은요, 이런 짓거리들 하더라고요. 어떤 짓거리냐면,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그죠? 포스트잇 같은 걸로 개별 단문마다 목차를 갖다가, 그죠? 이 서설은 뭐 쓸 필요 없고, 그죠? 보통 다 의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요 목차를 다 하나씩 단문마다 적어갖고 공부하는 책상에다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부할 때도 그걸 보는 거지, 계속.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은요, 공부 방법이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이. 자, 이거 자꾸 눌려갖고 뒤로 가는데. 자, 이 목차 위주 공부를 하는데, 이 목차 위주 공부가 반복이 돼야 돼요, 반복. 그래야지만 전체 이제 뼈다구가, 그죠? 보여야지만 거기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차만 완성돼서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거는 사람이 그 기억이 안 나더라도 시험 당일날 초능적 힘을 발휘해갖고 씁니다. 거짓말해도 써요. 목차가 안 쓰면 아예 손을 못 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단문은 목차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문은. 그래서 목차 위주의 공부를 하시고 계속 머릿속으로 떠 올려갖고, 아, 뭐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전에 제가 가르친 학생은 아닌데, 제가 이제 동료 선생님이 가르쳤던 이제 학생인데, 사법고시 준비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주관식을 이렇게 공부했어요. 본인이 이제 주관식 단문이나 뭐 사례 같은 걸, 특히나 단문 같은 거 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잘 때 누워갖고요, 외운 거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처음부터 좀 떠오르긴 하겠죠. 근데 중간에 막혀요. 100% 막힙니다.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일어나서 불 켜고서 확인을 합니다. 아, 이거였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덮고 누워갖고, 그죠? 다시 외워봐. 그 짓을 계속 했대요. 응? 자기 수험생활 내내 계속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 거의 밤을 샌다고 하더라고요. 잠 못 잔대. 왜냐면 생각이 계속 안 나니까. 그럼 이라도 확인해보고 다시 암기해보고, 그죠? 그래서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식 공부는요, 되게 좀, 뭐랄까, 괴롭고 힘듭니다. 객관식이랑 다르게. 그죠? 객관식은 의자만 오래 앉아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밑줄 치고 계속 보고, 그죠? 계속 읽기만 해도 된다고. 근데 주관식은 거기서 더 나아가갖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지, 사람이. 암기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인 경우에 외우는 거, 그죠? 다들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관식 보려면, 그죠? 그럼 이제 이 암기 방법은요, 책상에 앉아서만 암기할 게 아니고,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암기를 계속 책을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본인이 책을 보고 덮고 났을 때, 그죠? 그때 이제 떠오르는 게 암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전체 내용, 그죠? 교재 내용을 갖다가 익숙하게 접해야겠죠. 왜냐면 생각이 안 나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핸드북이요. 그래서 이제 요 핸드북이 요번에도 이거 신경을 좀 썼어요. 왜냐면 종래 이제 양이 좀 적다고 그런 말씀들을 좀 있어갖고 그냥 아예 교재 있는 거 그대로 퍼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께도 얇고요. 그죠?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보니까 이거 화장실에 갖고 다니면서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이렇게 펴서 보기도 하고 화장실 갈 때도 그죠? 갖고 가서 보면서 외우기도 하고 그죠? 그런 용도로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거 하나가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교재를 잘 이용하셔갖고 단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 아직은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고민할 때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단문하고 사례가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제 불안감을 없애는 의미에서 단문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판례 번호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판례 번호를 각각 판례 다 다른 얘기 어떻게 외워요? 그죠?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판례 번호 외울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한자도 쓸 필요 없습니다. 한글로만 써도 충분해요. 본인이 혹시라도 이제 조금 답안에, 그죠? 질을 좀 높이고자 한자를 넣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한자에 능숙하지 않은 분이면 쓰지 마세요. 왜냐면 판례 경우에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판자 썼어. 근데 레자가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때는 이제 절망이죠. 이걸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느닷없이, 그죠? 한글로 써도 되는데 그때는 다 거의 사실 한자로 썼었어요. 한자로 썼었는데 시험 봤을 때 뭐 한글로 써도 이게 뭐 특별히 감점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판자 쓰고 나서 레자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갖고 야, 이거 위험한 거구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한자도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자, 이 법조문을 다 위에서 써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외워요? 법조문도 안 주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법조문은요, 대표 법조문만 외우시면 됩니다. 대표 법조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에 근거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제 빵빵빵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 법조문까지만 써주면 돼요. 그 밑에 절차적인 부분에 한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오다 보면 막 이렇게도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준항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관련된 법조문들, 이런 것들은 사실 특별하기 때문에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항고 몇 조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몇 조인지,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처음 외울 때만 조금 혼란스럽지, 한번 외워놓으면요, 나머지 거 이제 구대수단 거의 똑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한까지 들어가 있는 거 쓸 필요 없고, 법조문의 대표 조문만 쓰면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칸 이외에 서술하게 되면 그 부분은 채점이 안 됩니다. 자, 이건 뭔 소리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쓰다 보면 여기 잘못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지우고, 그죠? 이렇게 두 줄로 지우고 나서 쓰다가 보면 이렇게 넘어가.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칸 안에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것이라도 요 칸에 맞춰 써야지, 칸 밖으로 넘어가는 거는 안 쓴 거로 취급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칸 이외의 서술은 안 된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인 그 의문점이 뭐냐면 띄어쓰기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다 보면요, 절대로 이 용지가 남지 않습니다. 모자랄 정도로 문제가 빡빡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돼 있을 때, 사실 요 사이까지만 띄워주면 되지. 만약에 1번 쓰고죠? 요거. 1번 쓰고, 만약에 뭐 2번 쓰고, 이랬다 큰일 납니다. 이건 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의 띄고 싶으면 로마자 부분만 띄세요. 로마자 부분만. 오케이? 그 외에는 다 붙이고. 최근에는 아예 그냥 다 붙여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칸이 혹시 모자랄까봐. 왜냐면 문제가 지금 굉장히 그 양이 많은 걸 취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쓰다 보면은 헐, 이거 용지가 부족한데? 이런 게 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예 로마자부터 다 붙여 쓰는 분도 계시고. 자, 그래서 로마자, 본인이 이제 굳이 띄고 싶다면 로마자 정도만 띄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붙여라.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자, 틀린 서술이요. 자, 요 부분들은요, 뭐 다 아시겠지만 화이트를 사용 못 합니다. 예. 밑줄 긋고요. 그 여백에다가 쓰면 됩니다. 그 여백에다가.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줄 긋고 나서 그 빈틈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제 글자를 이제 꽉꽉 채워갖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치고 나서, 그죠? 이렇게 막 화살표 연결하고, 그죠? 끝에다가, 그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응? 자,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안 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여백 남겨두고, 그죠? 일단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나가는 게 좋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그죠? 답안 쓰게 되면 이제 좀 아무래도 감점에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안 하시는 게 좋고, 예. 그래서 생각이 안 날 때는 일단 띄워두는 게 좋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있냐면요. 학설에 보시게 되면 긍정설로 나와 있는 학설도 있고 적극설로 나와 있는 학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긍정, 적극, 그 다음에 이제 부정, 소극, 요거는 바꿔 써도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긍정설로 되어 있는 거, 적극설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학설마다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을 적극설로 써도 되고, 적극을 긍정설로 써도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초안작성 연습이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그 여러분들이 단문 하나 외웠잖아요. 그럼 이제 야, 이거 생각이 다 날 것 같은데 그냥 다 쓸 수 있겠다. 그죠? 눈이 훤히 보인다.
그럼 그때 쓰면 되는데 처음부터요. 공부를 하면서부터 처음 이제 단문 하나 외우고요. 분명히 이제 확실치도 않은데 이거 써볼까? 쓰게 되면요. 그거 하나 쓰면서 그죠? 진짜 시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왜? 생각이 안 나면 또 책을 보고 아 이거였지 그죠? 그러면서 또 쓰게 되거든 계속. 그죠? 자 그럼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머릿속으로 다 떠올라야지만 그때 이제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확실치 안 나는데 확실치도 않은데 불구하고 쓰는 연습하고 동시에 간다? 그러면 이제 단문 하나 외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단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응? 하루 종일 외워도 한 2개밖에 못 외워.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 머릿속에 이제 암기를 하고요. 그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떠오를 것 같다.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때 초안작성 연습하면 됩니다. 초안작성. 자, 여러분 실제 시험 볼 때요. 이 답안지 이제 넘겨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흰 부분이 나와요. 그죠? 이쪽 부분. 응? 그럼 이제 그쪽 부분에다 이제 실제 시험 볼 때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빈 여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다 작성을 하고 본인이 연습할 때는 이제 그 연습장 같은 데다가 그죠?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초안 작성할 때요. 자, 이렇게 이제 길게 한 줄을 쓰게 되면, 이 여백에, 그죠? 여백에 이제 활용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옆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여기 1번, 2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1번, 2번, 3번 자 사례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례는 왜 그러냐? 사례 쓰다 보면요 이게 길게 늘려 쓰잖아요. 그러면 배점이 이런 경우 발생해요. 자 2번이 이제 2번까지 밖에 안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1번, 2번, 3번 나왔는데 배점이 여기는 15점인데 여기는 20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빠졌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세로로 쓰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로 쓰면 보여. 가로 쓰면. 그럼 이제 자 여기 1번, 2번까지 있고 1번, 2번, 3번까지 있어. 그죠? 그럼 여기가 월등하게 양이 많은데 배점 보니까 여기 20점이네. 야 그럼 이거 뭐 내가 빠뜨렸구나. 그죠? 그걸 이제 쉽게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비교가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살은 반드시 이제 이렇게 가로로, 로마자 쓰면서 이제 초안 잡으셔야 되고, 단문도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가로로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장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서로 이 로마자, 목차 밑에, 그죠? 배점과 이렇게 부분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초안 작성 연습을 계속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안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연장에다가 이거 다 쓸 필요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번에 이제 문제점 나오고 그죠? 2번에 무슨 여부 그럼 여기 또 양가로 해갖고 이제 학설 판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밑에까지만 쭉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여기 뭐가 내용 들어갈 거지 그죠? 말로 해보고 이것까지 다 써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보는 연습은 나중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때, 그죠? 그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관식 암기는요, 기본이 뭐냐면, 한 번에 외워서 시험장 갈 때까지 그 기억을 갖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외웠다, 까먹었다,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까먹지 않고, 그죠?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봐갖고 암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안 보면은 그건 뭐 공부 안 한 거랑 동일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가르친 경력이 많아서 많은 수험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죠? 실력들을 아는데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3년을 공부했는데 딱 서술 적고 의 적으려고 그러는데 의부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럼 뭐냐? 평소에 의 부분은 안 외웠던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차도 따로 외우는 연습을 안 했고 본인이 분명히 공부하긴 했는데
그거를 계속 까먹었다 외웠다 그걸 반복을 안 하는 바람에 분명히 공부를 할 때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죠?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 그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관식 공부는 계속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소책자 핸드북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제 책을 펴놓을 수는 없고, 그죠? 본인이 이제 뭐 화장실 갈 때라든지, 그죠? 뭐 시간 좀 날 때 그때 이제 펴보면서, 그죠? 확인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책자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그죠? 짬짬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 이제 랩으로 쌓여 있잖아요. 랩으로. 예전에 사법고시 있었을 때 이 랩으로 싼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랩으로 안 싸고 그냥 책에다 껴놓으려고 그랬는데 요것만 사법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져가는 거야. 왜냐면 예전에 단문 있었을 때 단문 2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보니까 야, 이거 좋은데? 그래갖고 이 책 중에서, 그죠? 요것만 싹싹 빼가니까 서점에서 계속, 그죠? 요 핸드북만 따로 보내줄 수 없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출판사 사장이 이제 그냥 아예 랩으로 씌워갖고 못 훔쳐가게 그렇게 이제 한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요 단문집 핸드북을 갖다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혹시 공부하시다가 뭐 의문점이 생긴다든지, 그죠? 아니면 이제 질문할 내용이 있더라. 그러면 네이버에 김복규의 형사법 교실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자, 여기에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뭐 웬만하면 그냥 그날 달아드리고, 그죠? 너무 늦게 올리시면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음날 정도 답변 다른데, 제가 일부러 이 카페를 갖다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질문 들어오는 거, 그죠? 그것들 답변해 주려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공부하시다가 의문점 있으시면 이제 여기다가 글을 올리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형사법 총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 그 다음에 공판, 그 다음에 증거, 그 다음에 재판, 상소, 그 다음에 비상구제 절차,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사법 전체 범위가. 자, 그런데 이제 단문은요. 단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이 뒷부분은 단문이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어요. 물론 하나가 딱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특별 절차가 하나 빠졌네. 특별 절차에다가 이제 직결 심판이 있거든요. 자, 요거 하나 빼고는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출제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뒷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단문은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냐?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세 군데에서 자주 나옵니다. 물론 공소제기 파트에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출제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출제되기 때문에 총설, 수사, 공소제기, 공판, 증거는 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파트는 단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돼 있어요.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요거 2개 합해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고, 최근에는 여기서 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총설 수사 파트하고 증거 파트하고, 단문이 제일 많이 나온다. 자, 그리고 사례는요. 사례는, 자, 요 수사 파트하고요.
증거 파트만 나옵니다. 사례는 무조건. 자, 따라서 다른 부분은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제 요 사례 파트에서는 수사하고 증거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문제가 그죠? 굉장히 많죠. 논점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요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도는 어떻게 나가느냐? 진도는 일단 여기 수사부터 출발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총설 파트로. 왜냐하면 이제 총설 파트는 앞부분에 이제 뭐 소송의 3주체인 뭐 국선 변호인이라든지 아니 검사, 피고인, 법원 그죠? 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파트가 있고 이런데 거기 있는 내용들 자체가 사실 수사 파트라든지 증거 파트에 연관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을 다 한 바퀴 돌고 나서 오면은 되게 쉬운데 이걸 만약에 앞부분부터 그냥 하게 되면 그냥 생짜로 외워야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부터 나가고 쭉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텐데요. 자, 교재는 수사 파트. 자, 56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자, 단문이 이제 친고죄 고소수사가 나옵니다. 친고죄 고소수사. 자, 그럼 이제 친고죄 고소수사가 이제 어떻게 여기서 단문이 나오는 거냐? 자, 칠판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수사의 조건에서 나오는 거죠. 수사의 조건. 자, 이건 수사의 조건은 이제 왜 만들었어요? 수사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죠? 요거는 이제 제한을 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죠. 필요성과 상당성입니다. 예. 그래서 필요성은요, 말 그대로 수사는 필요할 때만 해라. 필요할 때만 해라. 이런 얘기고, 상당성은 방법에 있어서 상당 방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필요성은 언제 그럼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느냐?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 조건도 갖춰져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범죄 혐의는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주관적 혐의를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할 때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주관적 혐의로 속하다. 자, 여기서 이제 주관적 혐의란 다른 사람은 인정 못해도 나만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혐의를 주관적 혐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수사 개시 가능한데 그렇지만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 조건과 관련 문제돼서 필요성에서 문제되는 게 친고죄 고소수사입니다. 자, 그래서 소송 조건이 갖춰주지 않은 것이 명백할 때는 수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송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공소기각, 결정, 판결, 면소 판결, 그 다음에 관할 위반. 자, 요것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확실하다. 그럼 수사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근데 갖춰졌는지 안 했는지 불확실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경우냐? 친고죄. 자,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기할 수 있죠. 예, 그럼 이제 수사도 안 되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 하나의 논점으로서 단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당성 관련돼서는요, 수사 비례 원칙. 자, 요거는 이제 과잉금전식 말하는 거죠. 새총으로 잡을 거 총 쏘지 말아라.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의 신의칙. 수사를 할 때 신의성실에 맞게 해라. 예,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 수사의 신의칙과 관련돼 갖고 이제 함정수사가 단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함정수사. 여기 이제 함정수사가 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함정수사 자체가 이제 단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이제 함정수사는 우리 시험에 단문으로 출제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사례로도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단문으로도 출제된 바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가치는 이제 별표시 하나 정도로 그죠? 자, 그러나 교재 중간중간에 이 사례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 여기 56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친고죄 고소 수사 여부에서 수사의 허용 여부에서 사례 표시가 들어있는 거 있죠? 거기 마크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례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단문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암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례 써먹어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과 상당성과 관련돼 갖고 친고죄 고소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정수사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교재 56페이지
친고죄 고소수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서술 파트에서 자, 수사의 개시와 진행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수사의 조건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자, 서술 파트 밑에 수사의 조건, 그죠? 수사의 조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언급해주고 필요성과 관련돼 갖고 친고죄 고소전 수사가 이제 문제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목차로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의 허용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자, 학설은 전면 허용설, 전면 부정설, 제한적 허용설, 예외적 허용설이 대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전면 허용설은 논거가 뭐냐? 자, 친고죄 고소는 소송 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이 아니다. 자, 수사의 조건은 필요성과 상당성이에요. 그죠? 따라서 고소는 소송 조건일 뿐이고 수사 조건이 아니다. 요게 논거예요. 전면 허용설. 그 다음에 전면 부정설은 자, 친고죄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도 허용될 수 없다. 자,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전면 부정설. 자, 고소가 없으면 공소 얘기 안 되기 때문에 수사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제한적 허용설은요. 고소 가능성만 있으면 허용된다. 고소 가능성. 예. 그 다음에 예외적 허용설은요.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 허용된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학설 대립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판례는 뭐냐? 다수설과 판례가 제한적 허용설입니다. 그래서 판례는요. 친고죄에 있어서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제한적 허용설 입장인데 이게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인 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 예. 요걸로 우리가 이제 제한적 허용설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판례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판례 외울 때 원문 그대로 똑같이 외되느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원문하고 조금 달라지더라도 본인이 이제 비슷하게만 암기할 수 있으면은 채점 됩니다. 이 조사까지 같이 똑같이 베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르더라도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도 판례 적은 거로 쳐주고 점수 나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판례 외울 때 그 밑에 각주 보세요. 자, 각주 보시면 이제 장고가 엄행특사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거 판례 외우기도 쉬워요.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죠? 요것만 외워놓으면 뭐 다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문자로 이제 판례 내용들을 갖다가 외워두시면 요거 뭐 금방 쓸 수 있으니까, 예. 연습만 하시면 돼요. 연습만. 그죠? 자, 그러면 요 학설들 한번 살펴보면요. 자, 크게 의미 있는 게 전면 허용설, 전면 부정설, 제한적 허용설입니다. 예외적 허용설은 사실 이제 아주 극소수 학설이고요. 자, 이 제한적 허용설이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에요. 다수설과 판례. 예. 자, 우리 이제 각각의 논문 살펴봤었죠. 여기는 이제 소송 조건일 뿐이고 수사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그죠? 그리고 전면 부정설은 예, 고소가 없으면 공소행위 안 되기 때문에 수사도 안 된다. 그죠? 여기 제한적 허용설은 고소 가능성만 있으면 허용된다.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죠?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전면 허용설이요.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자, 예전에는 강간죄도 친고죄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학설과 판례들이 다 강간죄하고 간통죄가 있을 때 만들어졌던 거라, 그죠? 그걸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예로. 물론 이제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예. 자, 을려가요. 이제 귀가하던 이 집 근처 골목길에서 갑한테 강간당했어요. 자, 강간당하고 나서 이제 경찰 신고를 안 하고 집으로 온 거야.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하고. 자, 왜 지금 신고를 안 했냐면요. 지금 을 여성이 지금 한 달 뒤에 1개월 뒤에 지금 결혼식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지. 이걸 강간 신고를 해버리면, 그죠?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묻자. 그죠? 없던 걸 하자고, 그죠? 결혼식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묻자고 지금 가족끼리 회의를 해갖고, 그죠? 결론이 난 거야.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서요. 초인종 누릅니다. 땡동 누구세요? 경찰인데요. 어떻게 오셨나요? 얼마 전에 자녀분이 강간당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그죠? 다 알고 왔다고, 그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없다면서 문 닫았어요. 자, 그런데 이 경찰이 이 집 근처에다가요, 플랜카드 걸었어요. 몇 월 며칠 을려를 강간한 놈을 공개 수배한다고. 그죠? 그러면 을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동네방네 지금 강간당했다고 소문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도 범인이 안 잡히니까 다음에다가 배너 광고 띄워갖고, 그죠? 을려 강간한 놈을 공개 수배한다고. 이 모든 게 허용된다는 게 바로 전면허용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친 것처럼 만드는 취지에 좀, 맞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면부정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갑이 지금 을려를 강간하고 있는데, 경찰이 지나가다 순찰하다 봤어요. 자, 그러면 전면부정설은 뭐예요?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안 된다는 거니까, 지금 강간당하고 있는데 을려한테 가서 고소할 거냐고, 그죠? 물어봐야 돼. 그죠? 그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수결과 판례가 제한적 허용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 가능성만 있으면 허용된다. 자, 그럼 이제 언제 고소 가능성이 있느냐? 고소 가능성은 다 있다고 보고요. 없을 때만 이제 딱 두 가지 경우인데, 자, 가능성이 없는 경우란 첫 번째 이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소기간이 도과했을 때. 자, 요 두 경우만, 그죠? 이 두 경우만, 자, 고소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나머지는 다 고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형설은 극소설에 뭐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 급박한 경우만, 그죠? 긴급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도 봤고요. 장고가 엄행특사. 자, 검토 보세요. 검토. 자, 고소 전에도 증거나 범인 확보의 필요성은 있으며, 자, 그러면 고소 전에도 증거나 범인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뭐를 비판한 거예요? 그죠? 전면 부정설을 비판한 거죠. 전면 부정설. 예. 그 다음에 친고죄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자, 친고죄 입법 취지를 고려하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뭘 비판한 거예요? 그지? 전면 허용설을 비판한 거죠? 친고죄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제한적 허용설이 타당하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법적 효과가 나오는데, 자, 거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공소직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요. 고소전 수사가 입법한 경우 수사 절차 위법이 공소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면 고소 수사가 입법한 경우는 어떤 결과예요? 자, 만약에 고소 가능성 갖고 따지는 제한적 허용설에 따르게 되면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고소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고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을 때, 그죠? 내지는 전면 부정설에 따르면 무조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요 파트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소송법상 절차는 수사 절차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으로 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수사 절차에서 법에 맞으면 적법수사고, 법에 안 맞으면 위법수사죠? 자, 법을 어겼어요. 수사기관이. 자, 위법수사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위법수사를 뒤에 이어지는 절차에서, 그죠? 어디에서 반영할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어디서 반영할 거냐? 자, 그래서 견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견해. 첫 번째는 이제 이어지는 요 공소제기를 무효로 만들자.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견해는 아니다. 공소제기는 그대로 유효로 두되 이 공판 단계에서 증거로만 사용 못하게 하자. 자,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수사 절차 위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경찰이 뭐 법을 안 지킬 수도 있지. 그죠? 가끔씩, 그죠? 자, 그럼 그 법을 안 지켰을 때마다 공소제기를 무효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처벌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요거 무효로 만들자면은 결국 재판을 뭘로 끝내야 돼요? 공소기각 판결을 끝내야 돼요. 그죠?
그럼 처벌 자체를 못하니까 이건 불합리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 다소가 판례는 수사절차 위법은 공소의 영향을 안 주고 다만 공판당에서 증거로만 사용 못하게 하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설이 이렇게 말하는 게 공소의 판결설이고 요게 이제 실제 판결설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학설에 자, 위법한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적법 절차에 위반된 것으로서 공소기가 판결해야 한다는 견해와 수사 절차 위법은 공소제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실체 판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요. 판례 보세요. 자, 불법 연행 등의 위법 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자, 그럼 요거는 실제 판결 입장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범위 위반의 함정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 위반해서 무효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이냐? 원칙적으로 수사 절차 위법은 공소제기 영향을 안 준다고 보시면 돼요. 안 주는데 하자가 너무 커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무효로 본 판례가 딱 한 개 있어요. 그게 어떤 종류냐?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기소. 자, 범위 유발형은 뭐예요? 이게 범위로 함정수사라는 거는 A시당초 지금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의 결의도 없었는데, 그죠? 계속 꼬드겨갖고, 그죠? 범죄 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한 다음에 그때 체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자가 너무 중대한 거라 범위 자체를 유발한 거기 때문에, 그죠? 자, 따라서 이 경우는 공소기 자체가 무효다. 요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우리 판례는 요거 무효로 보고 있어요. 다솔도 그렇고. 그래서 무효로 본 거는 딱 한 건,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범위 위반 함정수사. 이해되시겠죠? 그 외에는 다 뭐다? 유효로 봅니다. 유효로 봐서 공판 단계에서 증거로만 사용 못하게 한다. 자, 그러면 그 범위 위반 함정수사, 요건 이제 예외적인 판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럼 검토본 보시게 되면 수사의 위법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고려하면 족하므로 실체 판결설이 타당하다. 자, 요거는 이제 실체 판결설 입장에서 이제 결론 난 거죠. 왜냐면 이제 수사 위법은 공판 단계에서 증거로만 못 쓰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죠? 이걸 만약 공소기까지 무효로 만들면 아예 처벌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에 그 밑에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에 의하여 획득된 증거의 증거 능력 나오는데, 자, 제한적 허용설에 따르게 되면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면 부정설에 의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되며 예외적 허용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 자, 그래서 요게 친고죄 고소전 수사에 의해서 획득된 증거의 증거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학설마다 요건 달라질 수 있겠죠. 제한적 허용설의 경우면 고소 가능성이 없지만 않으면, 그죠? 고소 가능성이 없지만 않으면 수사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증거 능력은 인정될 텐데, 전면 부정설에 따르게 되면, 그죠? 전면 부정설에 따르게 되면 증거 능력을 부정하게 됩니다. 예, 부정하게 되고, 예외적 허용설에 따를 때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자, 그 밑에 판례인데요. 자, 판례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고소가 있기 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체포구속에 미치는 영향이요. 친고죄 고소전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에 그 체포구속은 위법함으로 구속 취소를 통해서 석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하고 준항고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 구속 취소하고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 준항고. 자, 요거는 이제 석방의 사명제인데, 그 밑에 이제 법조문이 이제 93조, 214조 2하고 417조 이렇게 있죠. 요것들은 이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구제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인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느냐, 그죠?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다든지, 체포됐다든지, 그죠? 이때 이제 구제 수단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방의 사명제라고 부르는데, 예. 그래서 체포, 구속, 적부심, 그 다음에 준항고, 그 다음에 구속, 취소. 예. 그래서 조문을 가급적 간략하게나마 똑같이 안 외워도 돼요. 그 구속의 취소는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소한 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소한 때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부심은요, 말 그대로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과 그 다음에 부가 부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법성과 부당성 심사에서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석방키는 제도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준항고는 요거 사유 외워야 됩니다. 준항고는 이제 수사기관에 구금이라든지 압수, 환부, 변호인 참여권 처분에 불복이 있게 되면, 그죠? 그럼 이제 1심 법원에다가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법정으로 외우셔야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결합 부분 보시게 되면, 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에 대해서는 고소 전에도 증거나 범인 확보의 필요성은 있으며, 고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외에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 자, 결의 부분은 여기랑 똑같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작은 하나의 논문이거든요. 이 시험 자체가, 단문 시험 자체가. 근데 이 논문 자체가 교수들마다 결과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실려있는 학설과 판례는 공통적인 부분을 따온 거고, 각 논문마다. 그리고 결어 부분은 교수들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교재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쓰냐 안 쓰냐가 이제 문제인 거지, 똑같이 쓰냐 안 쓰냐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결어 부분은요, 정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던 내용들, 그죠? 판례는 이렇게 판시했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비슷하게 외우시든지, 생각이 안 난다면은 요약을 해갖고, 그죠? 뭐 판례가 타당하든지 타당치 않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보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관련 법률이 나와 있는데요. 자, 327조 이제 공소기업 판결. 요거는 이제 지금 두 문자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재판권이 없을 때 재. 그 다음에 공소기일처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 그 다음에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다. 그 다음에 329조 위반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329조가 이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없이 재기소했을 때 말하는 건데, 예. 거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할 때 발. 그 다음에 5호가 고소 취소했을 때 고. 그 다음에 이제 6호가 반에서 불벌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그죠? 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 했을 때 처. 그래서 두 문자로 재, 묻다발, 고초로 외우시면 돼요. 그죠? 제가 묻다발 하나 산 거야. 근데 후진가 산 거지. 고쳐주세요. 그죠? 재, 묻다발, 고쳐. 자, 이걸 제가 왜 외우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나중에 공소기업 판결 쓸 때 이게 몇 조, 몇 톤지, 그죠? 특히 호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쓰다 보면 이제 이걸 순서를 바꿔서 외우게 되면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그죠? 재, 묻다발, 고쳐.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친고죄 고소수사는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정사인데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